자,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우리 73조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3조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서는 수용 재결로 토지보상법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아까처럼 분양 신청을 아니하거나 또는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양 대상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해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법에서는 뭐 다른 기준일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이 이제 사업 인정이라고, 즉 공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가일을 상대로 해서, 이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토지 평가라든가 아니면 지작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죠. 관리처분 계획을 하기 전에 분담금이나 종전자산 가치를 감정평가한다고 했죠. 즉,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종전자산 평가도 하고요. 근데 종전자산 평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조합원들 간의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상대적 비율을 정하기 위한 금액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자산 평가를 했지만, 이 종전자산 평가와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이 사람에 대한 이 평가, 이거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종전자산 평가와 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평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조합에서 관여를 어느 정도 해요. 뭐 좀 나중에 이 비례율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그렇지만 여기 또 개발이익을 또 반영해서 높게 평가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통상적으로 보면 적게 평가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합원들 간의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거예요. 종전평가는. 그래서 조합원들이 서로 상대방의 그 종전자산 가치를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하면 다 공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전자산 평가는 그 출연자, 그러니까 종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의 출연 금액을 정하기 위한 평가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이 나서 이제는 보상을 하기 위한 이 평가는 이제 다 얘기가 달라요. 이 종전자산 평가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등기부등본에 있는 면적, 등기부등본에 있는 구조, 연수 이런 걸 가지고 종전자산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평가, 즉 관리처분 방식 끝나고 나서 그 분양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평가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평가예요. 그래서 얘는 단순히 건축물에,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집에 가서 실제로 기본 조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할 때는 그 집에 뭐 담장이라든가 수목, 그 집에 있는 수목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 안 해요. 관정 같은 거 뭐 그런 거 조사 안 합니다. 뭐 하는 경우도 뭐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보상법 평가는 실제적으로 세세하게 그 내역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대문도 조사하고요. 담장, 수목, 뭐 달아낸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등기 없는 이렇게 무허가 건물, 즉 일반 시골에 가면
이렇게 달아내기라든가 아니면 가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건축물에 없이 달아내서 이렇게 광으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그 창고로 쓰는 거 있어요. 꼭 허가 안 받고도 보상법에서는요, 그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종전자산평가에서는 실제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전자산평가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평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평가와 토지보상법에 의한 평가는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기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토지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토지보상법에서는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닌 한 현황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법에 의한 공고를 하는데요. 뭐 보상법에 의해서 열람 공고를 하는 것은 내 물건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사 선정 방법, 감정평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는 뭐라고 그랬죠? 재개발에서는 시장 군수가 두 군데를 선정하고 있죠.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감정평가사 선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토지보상법에서는 먼저 그 조합에서 총회 승인을 받아서 한 군데를 선정하고요. 또 하나는 시도지사가 추천합니다.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즉 보상 대상이 되는 그분들이 있죠. 이분이 뭐 10분이 될 수 있고, 왜냐면 현금 청산되는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토지 소유자의 면적의 50%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렇게 해서 2분의 1, 2분의 1 해서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자산평가와 토지보상의 평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평가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왕왕 이 변호사들도 이 종전자산평가와 이 평가가 그대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토지보상평가에서 사실상은 그러면 그 토지 등 소유자가 감정평가 추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그 규정이 명확하게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손실보상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 선정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제1항에 따른다 그랬는데, 이 68조 1항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시행자 하나, 시도지사 하나, 그리고 주민추천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즉 평가받는 사람들이 나의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차원에서 토지 등 소유자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됐어요. 종전법에서 그래서 이 도시정비법에 그냥 시도지사가 아니 시장군수가 두 군데 선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젠 세 군데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히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보상법으로 가면요, 우리 옛날에 용산 참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법을 보면요, 토지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그리고 여러가지 이사비, 그리고 농업손실보상금,
등 많은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주대책 비용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지, 즉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자, 도시정비법에서 요건을 맞추게 되면 이제는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줘야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재건축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에 대해서 보상을 토지보상법은 4개월치 뭐 이렇게 줍니다. 그것도 꽤 돼요. 식구수에 따라서 주는 건데요. 그리고 세입자들 그리고 영업을 한 사람들에도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옛날 용산 참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개발에 영업하던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다른 데 가면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상도 없고 또 다른 데 가면 그 영업을 새로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영산 참사 전에는 3개월치의 영업 이익을 줬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4개월치로 바뀌긴 했어요. 뭐 많이 바뀌진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런 세입자들 그리고 영업을 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비 이런 것들 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에서 가끔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합원, 자, 분양 대상자, 분양을 신청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영업을 해요. 또 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럼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사비라든가 영업보상이라든가 주거이전비 이런 걸 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치면요. 조합원 분양 대상이 되는 조합원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내 종전의 재산을 다 출자한 거죠. 즉 내가 사업 시행자고요. 내가 출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양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 즉 분양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을 이제 받게 되는 권리로 전환되게 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 시행자인데요.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지는데 거기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법에서도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가끔 대전이나 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보면요. 조합의 그 총회로서 이렇게 조합원 분양을 받는 분들도 가끔은 영업 보상을 평가해서 받기도 합니다. 또 이사비를 받기도 하고요. 저 보상법에 있는 이사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물론 총회에서 했기 때문에 배임죄라든가 이런 부분은 벗어나긴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런 영업을 했던 분들은 이제 재개발해서 다른 데 가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어려우니까 가끔 이제 총회의 결의로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서도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분양 대상자에게도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에서는 이렇게 세입자들한테도 주거 이전비 그리고 이사비 그리고 영업을 했던 분들에게도 영업보상 이런 것들을 다 해줘서 다른데 이사가도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라도요. 재개발 사업에 있다면 이사비라든가 주거이전비를 뭐 집주인 아니면 조합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재건축의 세입자는 실질적으로 그런 보상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전세금이나 이런 거 그냥 집주인한테 받아서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그 단독 택지가 많은 데서도 재건축 사업을 허용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단독 택지 재건축 사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단독주택지 재건축 사업이 없어졌냐면 그 단독택지 내에서 단독택지가 많은 데는 세입자도 많고요. 또 영업을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슈퍼 하시는 분, 또 세탁소 하시는 분 이런 거 있는데 재건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상의 문제가 있고 많은 마찰이 있으니까 그런 단독택지가 이건 원래 단독택지는 그래서 지금 다 재개발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야만 거기 있는 세입자들 주거 이전비라든가 이런 걸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독택지 재건축 사업은 이제 그런 보상의 문제 때문에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렇게 세입자들이라든가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을 주고요. 재건축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청구예요. 이 매도 청구는 매도하려고 하는 시점, 그 시점의 가격 대신 거기에 있는 개발 이익까지, 즉 도시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개발 이익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것도 반영해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평가되는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법처럼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의 평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1부터 평가 시점까지의 공시지가에다가 지가 변동률을 감안한다든가 뭐 그러지만 어쨌든 이제 공시지가 기준인 것이 대원칙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물론 이제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긴 합니다만은 주변에 거래되는 그러한 개발이익까지 반영해서 평가합니다. 대신 집주인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집주인이 해결 안 돼서 이제 뭐 세입자들 그냥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다시 보면요. 아까 그래서 토지보상법은요. 아까 그렇게 세 군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이 하나, 시도지사 하나, 그리고 주민추천 하나 이렇게 세 군데가 평가하죠. 그리고 나서 나온 금액을 세 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이제 협의 요청을 합니다. 즉 평가를 해보니까 1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테니까 언제까지 협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30일 이상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재결하기 위해서 30일, 뭐 20일, 20일 해서 보통은 뭐 한 3, 4개월 이상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제 협의를 하는데요. 그런 협의를 하는다. 협의가 하고 이런 협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협의 기간이 끝나고 즉 30일 줬으면 30일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협의 기간 30일 끝났지 않습니까? 30일이 끝나고 나서 60일 이내에 수용 제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즉 그렇게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 끝나고 나서 협의 요청 기간이 있어요. 30일 이상이거든요. 그 30일이 끝나고 나서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물론 뭐 감정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오케이 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냥 서로 계약서 쓰고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나 그 가격에 불만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제기를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는 권리관계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업 시행자만이 수용 제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질질 끌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60일 이내에 권리관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60일 이내에 수용 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주고 있어요. 만약에 60일 이내에 그 협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청 안 하면 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 지연 일수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이제 만약 안 하면 그 지연 일수에 따라서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줘야 됩니다. 또 6개월 초과해서 12개월 이거는 100분의 10에 대한 가산금 나온 금액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지연된 만큼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 100분의 15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1년도 넘었다. 그 협의 끝나고 협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그 지연됐다. 그러면 100분의 15까지도 1년 이상 걸리면 100분의 15까지도 이렇게 지상 가산금을 줄 수가 불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기간 끝나고 나서 60일 이내에 무조건 다 올리게 되죠. 안 하면 그 나온 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을 100분의 15 1년 지연되면 100분의 15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됩니다. 이게 가끔 조합들 보면요, 이거 놓쳐서 돈이 없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래서 수용제기를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협의기간 끝나고 나서 60일 이내부터는 무조건 가산금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돈이 없어가지고 수용제기 신청 못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 그래요. 거기 지금 2년째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토지 협의 안 되면요, 재결 나고 나잖아요. 이 지연가산금 30% 줘야 돼요. 2년째면. 굉장히 큰 건데 지금 그래서 거기 부랴부랴 막 재결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도 2달 동안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이내에 그래서 이 매도 청구도 그 기산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도시정비 전문 업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뭐 좀 압니다. 아는데 막상 토지보상법으로 가면 이거는 또 그쪽은 또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잘 놓치고 또 기본조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누락이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절차들 위반이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추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사업인정 고시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인정 고시일에 그 세목들, 즉 그 토지나 건축물 이런 것들을 그 세목을 고시하게 돼 있어요. 이 고시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시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수용재결에서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다시 정정해서 다시 수용재결 올리고 뭐 이런 것들 봤는데요. 그래서 매도 청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이 나면 이제는 종전의 모든 권리는 새로운 권리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전의 분양 대상 되시는 분들은 다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다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고, 이사를 안 가시면 이제 나름대로 책임도 막 손해배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되면 일단 모두 다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근데 관리처분 계획, 즉 분양을 받지 아니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또는 매도 청구의 절차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라든가 보상계획 공고, 또 감정평가사 추천 이런 걸 받아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토지 수용 절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뺏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집행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토지보상법의 절차로 가는 거고요. 건축법은 매도 청구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는 소송에 의해서 가요. 그래서 매도 청구의 단점은 뭐냐면 이건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1심 났고요. 근데 만약에 항소를 하거나 또 상고를 해요. 그러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야만
소유권이 나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 청구는요, 잘못하면 시간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어떤 하자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다투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매도 청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매도 청구 소송하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뭐 평가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선정한 평가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이 돼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4개월 뭐 이전에 끝납니다. 그러나 쟁점이 있게 되면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서는 1심만 끝나도 공사는 할 수 있다 라든가, 아니면 분양을 할 수 있다든가, 즉 1심만 끝나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은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오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그 도시정비사업이나 조합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즉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거 관련해서 토지부상법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든지 뭐 하심으로써 추가적으로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해서 모두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시정비법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습도 하시고, 또 법조문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